어제 발생한 끔찍한 독일 뮌헨 총기 사고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와는 관련이 없는 10대 정신질환 소년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SNS 계정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독일 뮌헨의 한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어린이를 포함해 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총을 난사한 용의자가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져 IS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경찰은 10대 정신질환자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Es gibt aufgrund der Untersuchung keinerlei Anhaltspunkte für einen Bezug zum IS. 실제로 18살 1한계 독일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ass sich in ärztlicher und sogar in psychiatrischer Behandlung befunden haben soll, das bitte noch mit Vorbehalt. Es soll sich hier ein 경찰은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난민 이슈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대형 총격 사건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방에서는 실탄 300발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학교에서 그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SNS 계정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경찰은 용의자가 10대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맥도날드로 오면 뭔가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독일은 연이은 테러로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끼마당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건에 테러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뮌헨 총기 난사 사건에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알트마이어 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점검하는 한편 반인륜적 잔혹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던 데미지에르 내무장관은 급거 귀국해 치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독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열차 도끼만행 영향이 큽니다. 프랑스와 달리 대형 테러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꼽혔던 독일이지만 일주일 사이에 2건의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선 지난 18일 17살의 파키스탄계 소년이 IS 전사를 자처하며 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The authority security officers do everything possible in order to prevent attacks in future. But today I wish to think of the victims and their relatives. 특히 두 사건 모두 테러 조직의 선동에 취약한 10대들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또다시 김무성, 서청원 두 계파 수장의 대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맞붙었던 2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다른 사람을 앞세운 대리전이란 겁니다. 홍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은 계파 청산에 앞장서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화합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뒤에서 역할을 하면 내가 다선으로서 참 최선을 것이다. 이런 서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틀 전인 오는 27일 친박 의원 50여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과 최경환 의원이 빠진 채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친박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에 맞서 비박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주로 비주류 성격의 후보들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중에서 일당한 사람을 밀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정병국, 김용태, 주호영 의원의 단일화 논의부터 본선 레이스까지 마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김무성, 서청원 두 진영의 수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승욱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즉 SLBM을 3개나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항 근처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방파제와 바지선이 보이고 바로 앞 해안가에는 공사 중인 시설이 보입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새로 잠수함 기지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잠수함을 숨길 수 있게 덮개로 덮은 모습도 관측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기지가 북한이 현재 보유한 2,000톤급 잠수함이 아닌 개발이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을 정박시키려고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 SLBM이 한 발만 탑재되는 2,000톤급과 달리 3,000톤급은 3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지난 4월 SLBM을 발사했던 북한은 사드 한국 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9일에도 SLBM을 쏜 바 있습니다. 개발 완성된 조치의 무기들, 최첨단 핵 타격 수단들을 거뜬히 갖춘 우리의 모진막강한 SLBM은 우리 군엔 없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 북한이 추적을 받지 않고 한반도 후반까지 내려와 SLBM을 발사했을 때 사드로 요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 군은 이 시설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치 이슈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지겹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정치 이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먼저 관련된 정치권의 목소리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본인 문제가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게 아니라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시간 벌기를 해가지고 우병우 구하기 작전에 우리 야당이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에 나오실 필요 없이 그냥 먼저 사퇴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 세 분의 내용이 다 약간씩 다르나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한쪽에서는 국회에 출석을 하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찰에 나가서 아예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예 사퇴를 해라. 이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퇴 부분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내가 먼저 이상일 전 의원께 여쭙겠는데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까지 사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 정도면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정치 공세도 이루어지고 또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확인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 그 역시 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사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현재 주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본인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오영식 전 의원께서는 조금 더 다른 사퇴 쪽에 좀 기울지 않을까 제가 전망해보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도 시쳇말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되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본인의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오락가락하는 말들도 있을 뿐더러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이런 분이 어떻게 다른 공직자들의 인사와 관련된 사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또 국민들을 봐서라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미리 본 내용 중에 이 사태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관할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거든요. 그 운영위원회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상희 의원님. 네. 과거에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올 수 없다는 이유였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약에 사태가 아니라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도 19대 때 국회 운영위원회를 저도 활동했는데 지난 19대 국회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었던가요? 운영이 출석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제 결국 못 사퇴까지 나왔죠. 갔고 그러나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본인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운영위원회라면 뭐 여당에서 지금 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위원회가 8월 언제 열릴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이 문제가 끌고 가서 이 지금 논란이 정기국회 얘기가 벌어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국정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전에 좀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네, 저 질문을 좀 하나 네. 추가로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뭐 운영에 나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는 그런 전례를 만들 수 없다 그러고서 이제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우병우 수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수석이 뭐 사퇴를 하라는 간접적인 신호 아니냐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월 언제쯤 운영위가 열리고 또 우수석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수석도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아마 답변하기는 곤란할 수 있고 그 전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권당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 여당의 표현인 거죠. 사퇴하라는. 사퇴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표현했다. 원래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면 인사검증이나 사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운영위 출석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리적으로 인정이 좀 되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정진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의혹이 워낙 크게 지금 불거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발언한 내용도 보면 몇 가지 아주 부분적인 부분들에 관한 것조차도 부인하다가 또 인정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되어서 우수석 자체가 갖고 있는 관점과 태도에 저희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8월 뭐 국회 출석 여부는 지금 그때까지 이 사안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는 자체가 국민과 국가의 비극입니다. 그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 자진 사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 쪽 목소리를 좀 설명해 주시는 오영식 전 의원 있고요. 이 부분도 오영식 전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우수석 관련 또 다른 이슈는 공수처, 이른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약자입니다. 이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이참에 설치를 해야 된다. 반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 전 의원께서 이 공수처가 과연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핵심은 검찰 자체가 관련된 검찰 비리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서 현행 검찰 제도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줌으로써 검찰에 대한 견제도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어떤 있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은 기존의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특정 고위공직자만 담당을 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걸 옥상옥이라고 하는데 이상일 전 의원님. 예. 기존에 사실은 특별검사, 특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쪽에서 다루기가 조금 민감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특별검사를 따로 지정을 해서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공수처와 특검, 이건 뭐 저 다른 겁니까?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특별감찰관 제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검찰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또 이번에도 현직 검사장이 또 큰 비리를 일으켜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 또 전 검사장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당의 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또 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초헌법적 아니냐, 상권 분립 정신에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정당이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어떤 인지된 상황도 아닌데 수사 의뢰를 하면 그 수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 의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정치 공세로 보일 수도 있고 정쟁으로 또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신설 문제는 아마 여야 간에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찬성은 더민주당 안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 현실적으로는 선진화법도 있고 해서 도입은 뭐 바로 이루어지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 야당 쪽에서 내놓은 공수처 안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거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약간 불행한 과거가 반복된 상황에서 이거는 자칫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련 논의에서 핵심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바로 지금이 검찰을 개혁해야 될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수처를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하자라고 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핵심 문제의식은 지금 아시다시피 때만 되면 검사들의 비리나 독직으로 인한 검찰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형 비리 문제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권력형 비리나 부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자기 식구들은 감싸고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듯이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규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를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거를 제도화하자라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일리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사 범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 공수처법의 핵심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이 누리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이런 행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 전 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역할 또 수사 대상 이런 문제 기존에 있는 제도와의 조정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도입을 해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정말로 일소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의 문제, 또 기존에 있는 사실은 특검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고 이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다루는 이 영역이 훨씬 검증 영역이 강화됐고 커졌기 때문에 기존 제도도 이제 잘 활용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역시 이거는 여야 간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 논의는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이제 국회 원내에 있을 때 입법했던 법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상설특검법이요. 근데 이 상설특검법이 기존의 일반 특검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특별검사를 그때그때 저희가 입법해서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면, 지금 상설특검법은 일반법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이지, 사실은 특별검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이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현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필요할 뿐더러 특검의 수사기관이라는 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기간 20일, 이때는 수사를 못합니다. 2달 하고 필요하면 30일 추가할 수 있는 수준 90일 정도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밝혀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또 특검의 임명이 대통령이 여야가 사실은 추천한 2명 중에 1명하고, 또 특검의 추천위원이 대부분 여당 성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의 상설특검이 실효성이 없다. 특히 권력형 부패나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과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게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전 의원님, 전 좀 말씀하시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좀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통상 생각하기에는 유명무실해진 그 특검법 자체를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수처라는 이 새로운 걸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틀, 아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와 같이 대통령 권력 내지는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어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소 독점주의를 사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직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제도와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약에 도입하고 신설한다면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굳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수처 논란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와 해석이 참 다르고, 과거에 정부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이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발된 제도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새누리당 녹취록 파문입니다. 지난주 참 떠들썩하게 정치권을 달궜는데, 과거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랬지만 요즘은 밤낮 없이 모든 말은 다 핸드폰에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녹취록 위에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자, 친박을 당황하게 했던, 그리고 친박이 지난 4월 공천 때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런 논란을 불거했던 녹취록 파문 지금부터 다뤄보겠는데, 먼저 제가 이상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나오면은 이 공개된 녹취록,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공천 개입에 그걸 방지하는 내용이다라고 뭐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공천 개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리고 중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녹음된 거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세 분의 본심은 이 공천 과정의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녹취된 내용에 나온 표현이 고약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서는 이게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의 이면에는 뭐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 2년 전 보궐선거 때 광주에 공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광주에는 다른 분이 공천받고 이분은 수원으로 나오셔서 됐죠. 그리고 뭐 저희 당에서도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부산에 계속 공천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이제 서울 마포로 옮기셨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김성애 전 의원이 이걸 녹음을 한 줄 알았다면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은 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다른 표현으로 뭐 교통정리를 하려 했을 수도 있는데 자관 녹취록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개입 아니냐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윤상현, 최경환 의원 그리고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통화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김성회 전 의원한테 지역구를 지금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는 화성갑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라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윤상현,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문제거든 당내 싸움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소속이 청와대였었는데 전화를 해서 지역구를 옮겨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 공천 개입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현기환 전 수석은 아마 이 녹취록이 나온 다음 날인가 또 본인이 설명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정무수석의 업무 영역을 어느 정도로 또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의 엄정 중립 의무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참 보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기환 수석 경우는 아마 김성애 전 의원이 먼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지역구를 좀 이동할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전화 통화가 또 이루어져서 녹취가 된 것 같은데 뭐 녹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뭐 야당이 또 펴고 있고 많은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여당 의원의 전직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야당 출신 의원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으로서. 예, 정치인으로서 내지는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반 국민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공천 개입이냐 교통정리냐 이런 건 참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개입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현재 지형에서 보면 친박계가 또 한 번 결정타 맞은 겁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 권한이라면 이 공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문제가 된 김성애 전 예비후보 그러니까 전 의원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나 화성갑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지금의 당대표 출마하려다 불출마 선언하신 서청원 의원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역구 옮겨라. 거기다 또 대통령 이름까지 팔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지 단순한 교통정리입니다. 정말로 교통정리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당시 그러한 권한과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공관이와 함께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여차저차하니 한번 재고를 해달라. 재고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천작업 과정에서의 정책 교통정리지 당시 최경환 의원이나 저 윤성현 의원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예비 후보에게 지역구 옮겨라 마라 이야기를 그것도 대통령 뜻이라고까지 겁박 비슷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교통정리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질문을 그러니까 공천 개입인지 교통정리인지 질문을 이상일 전 의원께 드렸는데 오 전 의원께서 너무 명쾌하게 단호하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상일 전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이 녹취가 공개된 거는 결국 녹취를 한 사람은 김성회 전 의원일 거란 말이에요. 뭐 본인은 내가 오픈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흘러간 걸로 봤을 때는 김성회 전 의원으로 보이는데 김성회 전 의원은 왜 이제 와서 몇 달이 지난 이제 와서 이거를 공개하게 된 걸까요? 글쎄, 뭐 그분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일인데 내가 뭐 왜 공개하겠느냐 말씀은 하셨지만 본인이 녹음한 건 사실이고 뭐 본인이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나왔겠지만
서청원 지금 전 대표와 관계가 그런 관계고, 서청원 대표가 사실 불출마를 선언하셨지만 전당대회에 네. 뭐 출마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에 자꾸 이제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이 우리 당의 문제가 사실 계파 갈등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좀 맏형답게 좀 조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네. 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만약에 출마한다면 네.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출마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뭐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 뭐 일리 있는 관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다뤄본 이슈는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녹취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걸 왜 지금 공개를 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쌓는 새누리당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판넬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미 앵커. 네, 우선 판넬 보시죠. 4년차 곳곳이 지뢰밭이 제목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녹취록 파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대약속이 대통령 약속이다. 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그런 녹취 파문이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이것도 저희가 다뤘죠, 앞서서. 우병우 수석의 의혹도 있고, 또 이제 넥슨 사건, TK에서는 이제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곳곳이 지뢰밭이 많는데요. 이상일 전 의원님, 자꾸 이런 곤란한 질문을 이상일 전 의원님께만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뢰밭에 있는 느낌입니다. 여건의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은, 레임덕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뭐, 지금 집권 4년 차, 또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기 때문에 뭐, 레임덕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레임덕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뭐, 레임덕 상황에서 활동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지금 이제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4년 차에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는 지금 뭐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이 집권 4년 차 중국은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국정 운영의 피로도가 좀 쌓이고 또 국민의 지지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좀 다르고 또 권력을 운영하는 측 또 여러 공직자들의 초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다시 그런 초심을 생각하고 다잡고 해서 임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중요한 국정 어젠다는 뭐 우리 정치권 협력을 얻고 또 국민들의 호소할 건 호소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레임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4년 초만 되면은 집권층의 어느 정도의 장악력이 좀 떨어져서 국정이 약간 좀 혼란 듯한 모습, 이게 소위 말해서 레임덕인데 레임덕은 뭐 피로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잘 넘기고 운영하는 게 더 뭐 좋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경우도 사실 과거 야당의 집권 시절에 보면은 레임덕이 꽤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과 비교하면 그 당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친인척 비리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 당시 상황 한번 돌이켜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 뭐 일일이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의 이렇게 쭉 집권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 한 집권 4년 차 되면 비슷하게 이러한 친인척과 관련된 내지는 여러 가지 측근 비리로 인해 가지고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왔죠. 공통적으로 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집권 4년 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권력 구조에서는 아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지적한다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 내지는 예견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 집권 4년차 증후군을 저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딱. 민심을 외면한 청와대, 민심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지리멸렬한 행정부,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당.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4년차 증후군 내지는 이런 레임덕도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상 어느 정도 불가피하거나 예견된다 좀 치더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오게 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대통령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잘 임기를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민심을 읽는 태도라든가 또 인사를 하는 과정들이 매우 걱정스럽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증후군이 더 극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글쎄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이제 친인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라기보다는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측근들이 그래서 하도 시중에서는 이 요번에 문제가 된 우병우 또 최경환 현기환 정무수석 묶어서 어떻게 측근들이 집권 4년차 대통령의 우환 덩어리냐 우환 덩어리가 됐다. 빨리 우환 덩어리를 걷어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간에 많이 저도 떠들고 이제 그 말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적하신 그 세 가지 문제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지금 우리 오영식 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더 심각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친인척 문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재 친인척 비리 나온 건 없습니다. 그다음 측근 비리라고 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처가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비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뭐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측근과 관련해서 측근 비리가 지금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야기 가지고 뭐 지금 이거를 뭐 적당히 물타기 하자는 건 아닌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는 분명히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과거 정부, 과거 집권층의 그 집권한 정부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뭐가 나온 게 아니다. 다만 대통령을 약간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하는 정도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상일 의원께 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은 야당 얘기니까 이거는 오영식 전에 그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판넬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판넬 안보엔 신중 그런데 의혹엔 공세 투트랙인가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보면 그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반대 안 한다. 북한에도 할 말은 한다. 그런데 뭐 의혹은 철저히 캐야 되고 공수처 설치가 해법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이쪽은 빨간색 새누리당과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은 지금 글쎄요 이 판넬을 보면서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 야당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뭐 정체성이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약간 김종인 대표가 온 다음에 좀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강원 전략을 동시에 쓴다는데 또 약간 다르게 보면 이두저도 아니다라는 이런 느낌도 분명히 주고 있거든. 특히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어정쩡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번 제가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드 배치 문제 등 국가 안보나 또 안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1야당이 좀 더 책임 있게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입장을 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민감하고 국민의 표심이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정쩡한 태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겁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입장이 똑같고. 그러나 또 지금 앞서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뭐 상대적으로 적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사드 재배치 이 큰 이슈도 뒤덮을 정도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들일 만큼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어렵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확실히 내줘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제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게 이번에 관련돼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국민적 동의와 합의 속에서 처리하자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안별로 제1야당이 목소리를
낼 땐 내주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로 저는 좀 봐줬으면 지금 합니다. 야당이 사안별로 어떨 때 보면 여당스러운 모습, 어떨 때 또 야당스러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향후 대선을 치르고 선거를 치르다는 입장에서 조금 위협적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중도층을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당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 답변하기 전에 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바로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데 깔끔하게 이 문제는 정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가리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해야 여당과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해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국가 안위를 위해서 이건 결단의 영역입니다. 과거에 전시작전권 우리가 이양 문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때 뭐 여당 내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결단을 했고 그런데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도 많은 반대를 했고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 이걸 이제 다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시 결단의 영역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국가 안위와 관련되다는 그런 진정성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사드와 관련해서 더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 체제와 이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김종인 지금 현 대표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당은 좀 의외로 강하게 나가는 건 좀 제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의 모습이 과거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새누리당도 여러 가지 분석과 셈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떠들썩한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오영식 전 의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